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 깃고잉의 팀장 하요한입니다. 네, 오늘 프로젝트 발표를 맡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제목은 대출 미상환 예측, 위험한 대출자를 찾아라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P2P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안되었으며 이에 대한 저희 팀의 해결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팀원은 먼저 금융 데이터의 배경 지식을 이해하고 EDA, 전처리, 모델링 과정을 각자 스터디한 후 회의를 통해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종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에 분석 환경으로 파이썬을 사용했고 각 주제에 대해 사용된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일정입니다. 저희는 익숙하지 않은 금융 데이터의 배경 지식을 이해하고 각 특성의 의미 파악과 특선 선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잠시 발표 구성을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네, 1장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최근 P2P 대출 시장에서는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높은 연체율과 부도, 대출자와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해 시장의 투명성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P2P 대출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P2P 대출은 은행이 중개하는 전통적인 대출 방식과는 달리 개인 간의 직접 대출 및 투자를 이루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온라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접근성이 좋고 대출자에게 은행에 비해 유연한 대출 조건을 제공하며 투자자에게는 이자로 인한 높은 수익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P2P 대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확장에 따라 신용 위험, 부채 문제, 투자 위험과 같은 부작용 또한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앞서 살펴본 P2P 대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저희는 2가지 프로젝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P2P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상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대출 허가 또는 대출 단계에서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과 기관에게 안전한 대출 거래량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비즈니스 인사이트 도출을 보조해줄 데이터 분석 페이지와 모델 기반의 예측을 생성하는 페이지로 대시보드를 구현하여 프로젝트의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금융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고객들이 모델의 예측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예측 결과의 설명 가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둘째, 투자자, 기관의 빠른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모델의 신속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셋째로, 일반적으로 미상환은 상황보다 발생 비율이 낮기에 타겟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겟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고려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은 랜딩클럽에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대출이 승인된 대출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약 130만 건의 대출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출자의 상환 여부에 대한 타겟의 불균형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대출과 관련된 135개의 특성을 아래와 같은 범주로 나누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타겟을 설정하고 데이터 필터링을 거쳤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목표에 따라 타겟 특성에서 상환에 해당하는 플리페이드와 미상환에 해당하는 차지오프로 데이터의 범위를 제한하여 이진 분류 문제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단순화와 모델의 복잡도를 줄이고 일반적인 대출에 대한 예측을 위해서 개인 대출로 데이터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적 특성을 띠는 금융 대출 데이터를 단순화하기 위해 시계열 데이터는 제외하였습니다. 3장 EDA 및 전처리입니다. 보고 계시는 다이어그램은 저희의 특성 선택 과정을 요약한 다이어그램입니다. 1차 분할로 결집값이 다수를 차지하는 특성을 제외하였습니다. 결집값이 많은 특성들은 모델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고 결집 대체 시에도 본 데이터를 충분히 대표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차 분할로 대출 진행 상태와 진행 상태에 관련하여 투자자를 이미 모집하여 대출을 이용 중에 나타나는 특성들을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미래 사건에 기반한 예측을 시도하는 것과 같은 치트 데이터라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특성을 범주형, 연속형으로 나누어 범주형은 높은 카디널리티, 단일값 등으로 특징을 구분하고 연속형은 극심한 외도와 의미 중복으로 특징을 구분하여 제거할 특성을 선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특성 선택 과정의 예시를 일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출 등급 중 C등급 상위 대비 B등급의 하위에서 미성환율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림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출 세부 등급의 등급이 낮을수록 미성환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설을 기각하고 해당 특성이 범주에 따라 미성환율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 또한 확인했습니다. 또한 대출 등급과 대출 세부 등급이 중복된 의미의 특성이라 판단하여 확인해 본 결과 그림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특성의 분포와 범주별 미성환율이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출 세부 등급을 예측에 사용할 특성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직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연간 소득이 높아 대출 상환 안정성이 좋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림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직 기간이 길수록 평균 연간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림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직 기간별 미상환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설을 기각하고 재직 기간을 예측에 사용할 특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측에 사용할 특성은 개인정보 관련 5개, 대출 정보 관련 4개, 리볼빙 계정 관련 3개, 신용거래 관련 4개, 총 16개의 특성입니다. 다음은 결측치 처리입니다. 특성 선택 후 결측을 가진 6가지 특성의 평균 결측치 비율이 전체 데이터의 5%로 결측행 제거 후에도 타겟 비율의 변화가 유의미하지 않고 약 125만 건의 데이터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에 충분한 데이터 크기로 판단하여 결측치를 가진 행에 대해서 제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치 처리입니다. 랜딩 클럽의 대출 관련 정보들을 참고하여 이상치를 판단하였습니다. 대출 승인자의 총 부채 상환율은 일반적으로 0에서 40%의 범위로 적용되어 0 미만, 40을 초과하는 값을 이상치라 판단, 이상치에 해당하는 행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신용점수 하한은 300에서 850의 범위로 적용되어 300 미만, 850을 초과하는 값을 이상치라 판단, 이상치에 해당하는 행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리볼빙 사용률은 한도를 초과해 거래할 수 없다 판단하여 100을 초과하는 값을 이상치라 판단, 이상치에 해당하는 행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성 인코딩입니다. 저희는 범주형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인코딩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순서형 특성은 각 범주에 대해 숫자로 매핑하였습니다. 둘째로 상대적으로 카디널리티가 높은 고차원 범주형 특성은 특성의 빈도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셋째, 순서가 없는 범주, 명목형 특성은 각 카테고리를 벡터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기간에 대해서는 순서가 있는 범주형 데이터이지만 단순화를 위해 정소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델의 복잡성을 줄이고 계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상관성이 높은 특성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특성을 생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첫째로 데이터의 월 상환금 특성을 대출금, 이자율, 대출 기간 3가지 특성을 사용하여 직접 월 상환금을 생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둘째로 최근 신용점수 상하한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최근 신용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포와 외도가 유사한 활성 계좌수와 총 계좌수를 활용하여 활성 계좌 비율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4장 모델링입니다. 저희는 비즈니스 목표를 고려해 각 타겟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하여 ROC, AUC를 사용하여 모델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민감도와 특이도 사이의 균형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모델의 예측 능력을 평가합니다. 또한 미상환, 즉 양성을 더 잘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하여 리콜 지표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모델의 양성 예측의 신뢰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타겟 불균형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겟의 불균형 문제로 인해 예측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모델의 성능 측정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이클런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훈련, 테스트 세트를 나눈 뒤 훈련 세트에 대해서 각 타겟이 공정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모델 예측의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리샘플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리샘플링 기법 중 미상한 데이터의 수가 약 20만 건으로 적지 않다는 점과 계산 비용 감소 등을 고려하여 임밸런스 런에 랜덤 언더 샘플링을 적용하여 타겟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모델 선정입니다. 저희는 모델 선정 이전 프로젝트 고려 사항으로 지정한 설명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설명 가능한 모델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였습니다. 이후 각 모델의 특징과 장단점을 고려하여 프로젝트에 사용할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델의 특징과 비즈니스 관점을 모두 고려해 디시전 트리를 프로젝트에 사용할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사 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공하여 예측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나 기관뿐만 아니라 대출 신청자에게도 신뢰성 있는 결정 근거를 제공합니다. 둘째, 비선형, 다중 공산성 패턴을 가진 데이터 분석에 용이합니다. 이는 다양한 고객 행동과 금융 위험을 더욱 정확하게 모델링하여 대출 승인, 위험 관리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특성 간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트리 시각화와 특성 중요도 분석을 통하여 특성이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모델의 동작 방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의 예측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 비즈니스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비교적 간단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통계적 과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결측치, 스케일링과 같은 전처리 과정이 불필요해 모델링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모델 교차 검증입니다. 스트래티파이 5폴드 교차 검증을 적용한 결과 훈련 세트에 대해서 각 평가 지표가 1로 완벽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나 검증 세트에서는 ROC, AUC는 약 0.83, 리콜은 약 0.82로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과대적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여 학습 곡선을 통해 과대적합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습 곡선을 통해 훈련 세트량이 증가함에 따라 손실이 감소하고 평가 지표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추가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며 성능을 개선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일정 데이터 수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훈련 및 검증 데이터의 손실과 평가 지표의 오차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성능 정체 구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해당 모델이 훈련 세트에 과도하게 적합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 저하되는 과대적합 현상을 나타낸다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과대적합 해소를 위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디시전 트리가 데이터의 일반적인 패턴에만 학습하도록 맥스 뎁스의 값을 4에서 10으로 제한하여 검증 곡선을 분석하였습니다. 맥스 뎁스가 증가함에 따라 훈련 및 검증 세트의 손실과 평가 지표의 오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맥스 뎁스가 6 이하에서는 분산에 따라 과소적합을 보이며 8 이상일 때는 과대적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맥스 뎁스가 7일 때 해당 모델의 최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맥스 뎁스의 값을 7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모델의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파이캐럿의 튠 모델을 활용하여 맥스 뎁스를 제외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튜닝된 모델로 교차 검증을 수행하여 훈련 세트와 검증 세트 간의 평가 지표의 격차가 이전 모델에 비해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이 모델의 적합도와 예측 성능을 향상시켰다 결론 지었습니다. 또한 해당 모델을 학습 곡선으로 분석해 본 결과 훈련 세트량이 증가함에 따라 훈련 및 손실 세트의 손실과 평가 지표의 오차가 줄어들고 분산이 감소하며 값이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언더 샘플링된 데이터의 수로도 충분히 일반화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이 데이터에 잘 적합되어 있고 일반화 성능이 뛰어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모델의 동작을 이해하기 위하여 모델을 해석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성 중요도입니다.
해당 모델의 특성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최근 신용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습니다. 신용 점수는 개인의 신용 이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도출되는데 데이터 내 여러 신용 관련 특성을 조합하여 하나의 수치로 표현된 포괄적인 특성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모델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거주 지역 특성은 중요도가 0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특성이 예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모델의 최적화 과정에서 거주 지역을 예측해서 사용하는 특성에서 제외함으로써 모델의 복잡성과 계산 비용을 줄이고 최적화된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 부분 의존성 플롯입니다.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최근 신용 점수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시그모이드 함수와 대칭 함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특성이 예측에 큰 영향도를 가진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용 점수가 낮을수록 대출자가 미상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어 해당 특성이 타겟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결정 경계입니다. 최근 신용 점수와 다른 특성 간의 결정 경계를 시각화하여 각 특성이 타겟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각 그래프의 X축은 최근 신용 점수이며 Y축은 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최근 신용 점수와 대출 기간 간의 결정 경계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대출 기간이 길수록 미상환인 경향이 확인되어 긴 대출 기간은 많은 이자를 포함하여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해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최근 신용 점수와 월 상환금 간의 결정 경계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월 상환금이 높을수록 미상환인 경향이 확인되어 높은 월 상환금은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켜 상환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해석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최근 신용 점수와 총 부채 상환율 간의 결정 경계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총 부채 상환율이 높을수록 미상환인 경향이 확인되어 대출자가 이미 다른 부채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환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세 그래프에서 공통적으로 최근 신용 점수가 약 630에서 670 범위 내에서 예측에 대한 확신이 상대적으로 낮아 각 특성에 의해 결정 경계가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샵 그래프입니다. 샵 그래프의 서머리 플롯을 활용하여 각 특성의 중요도와 영향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서머리 플롯은 모델의 예측에 대한 각 특성의 중요도와 영향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모델의 예측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Y축에는 데이터의 특성이 나열되어 있으며 X축은 샵 밸류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해당 특성이 타겟에 미치는 영향력을 표시합니다. 또한 색상을 통해 상관성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머리 플롯을 분석한 결과 이전 모델 해석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샵 그래프를 활용하여 대출자의 예측 결과를 해석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면 예측 결과인 미상환을 기준으로 짧은 대출 기간과 낮은 월 상환금이 예측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평균보다 낮은 최근 신용 점수와 높은 총 부채 상환율이 예측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 점수가 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면 예측 결과인 상환을 기준으로 평균적인 최근 신용 점수와 낮은 총 부채 상환율이 예측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 대출 기간이 예측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 경계 시각화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최근 신용 점수가 예측에 대한 영향력이 낮은 지점에 존재하는 경우 다른 특성에 의해 예측의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델 최적화입니다. 모델 해석 단계에서 확인한 특성 중요도를 기반으로 중요도가 0인 거주 지역에 대해서 이전 EDA 단계에서는 지역별 미상환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해당 특성을 예측에 사용했으나 모델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도를 보이는 최근 신용 점수와 관련하여 지역별 평균 최근 신용 점수를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소수의 지역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 지역이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특성을 추가적으로 제거한 후 평가 지표를 비교해 본 결과 모델 성능에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산 비용을 절감하고 모델 간소화를 위해 거주 지역 특성을 추가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정한 모델과 여러 앙상블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ROC, AUC 기준 모두 약 0.95, 리콜은 약 0.91로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앙상블 모델과 비교했을 때 디시전 트리가 더 높은 해석 가능성을 제공하며 대규모 데이터셋에서도 빠른 예측이 가능하고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 금융 비즈니스 상황을 고려하여 디시전 트리를 최종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모델 평가입니다. 최종 모델에 대해서 훈련, 테스트 세트에 대한 평가 지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훈련 세트에 대해서 평가 지표와 테스트 세트에 대한 평가 지표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화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ROC 커브를 통해 최종 모델이 약 0.95의 ROC AUC를 가지며 정확한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 커브에서도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0.8로 나타나 불균형한 데이터셋에서 비교적 잘 예측할 수 있는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종 모델의 타겟 구분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혼동행렬을 분석했습니다. 확인 결과 테스트 세트에 대해서 양성과 음성 타겟을 각각 91.3%, 87.1%로 구분해 타겟을 구분하는 능력은 충분하다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 양성 타겟인 미상환을 구분하는 능력이 더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장 대시보드입니다. 저희는 기업의 데이터 분석가와 투자자들을 위한 두 가지 페이지로 대시보드를 구성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가 페이지는 데이터의 현황과 EDA 과정을 간결하고 보다 빠르게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통해 비즈니스 인사이트와 아이디어를 보다 쉽게 도출해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 페이지는 저희가 개발한 모델을 활용해 대출자의 대출 상환 여부를 예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페이지는 각각의 사용자 그룹에게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며 데이터 분석가와 투자자가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스트림릿 클라우드를 활용해 웹 배포까지 진행하여 쉽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대시보드에 시연이 있겠습니다. 시연 전 클라우드 리소스의 한계로 인해 대시보드를 구현하는데 원본 데이터셋을 축소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각화 결과가 원본 데이터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입니다. 분석가 페이지와 투자자 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는 버튼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분석가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탭에서 타겟의 분포와 데이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일 특성 탭에서 수치형, 범주형 특성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각화에는 시본을 사용하여 사이드바로 빈즈를 조정, 휴 플래그와 KD 플래그를 사용하여 각 타겟의 분포와 커널 밀도 그래프도 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다중 특성 탭에서는 두 개의 수치형 특성 간 산점도와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특성 선택 시 오른쪽 코에피션트에서 상관 계수를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휴 플래그를 사용해 타겟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현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지도 탭에서는 대출자 정보에 대해서 지역별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제 투자자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 페이지의 각 탭은 개인정보, 리볼빙, 신용정보, 대출 정보로 나누어 예측에 필요한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특성의 의미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오른쪽에 특성에 대한 도움말 또한 구성해 보았습니다. 투자자 페이지의 결과 탭에서 이전 탭에서 설정한 특성 값으로 저희가 만든 모델 기반의 예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측값과 타겟의 확률 또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측에 대한 해석을 위해 샵 그래프의 워터폴 플롯을 사용하여 예측 결과에 대한 각 특성의 영향도를 확인 가능하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다시 PPT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6장 아이디어 도출입니다.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은 인사이트와 아이디어로 비즈니스 방향성을 제시하고 추후 분석까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모델은 하나의 지표에 대한 예측 의존성이 높아 너무 단순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신용 점수가 낮은 대출자에 대한 차별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융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외에도 비금융, 비정형 데이터를 추가하여 모델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지표에 의존하는 예측이 아니라 개별 대출자의 특징 또한 고려할 수 있는 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성적 평가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고객의 신용력을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건전한 대출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출이 거절되거나 투자를 받지 못한 대출자들에 대한 정성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대출 실패로 인한 금융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모델의 투명성을 활용하여 대출자들에게 예측 해석 기반의 대출 전략과 신용 리스크 관리법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스스로 신용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도록 도와 대출의 건전성과 건전한 대출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금융 약자에 대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추후 분석 계획입니다. 첫째로 데이터셋의 90%에 해당하는 결측치를 가진 세틀먼트와 하드십 특성을 가진 고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 EDA 과정에서 해당 특성을 가진 고객의 미상환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 확인되어 이를 통해 해당 고객군의 특성을 파악하고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둘째로 예측의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는 최근 신용점수를 중심으로 고객 세분화 분석을 진행하여 신용점수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점수별 고객군을 세분화하여 각 그룹의 특성을 이해하고 개별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해석 가능성이 높지만 기존보다 복잡한 모델을 만들어 기존 모델과 비교하고 해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모델의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예측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각 팀원의 프로젝트 회고입니다. 참고 문항과 출처입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젝트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깃고잉이었습니다. 네, 깃고잉 팀의 발표까지 잘 들었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깃고잉 팀 발표 관련해서 평가위원분들께서 간단하게 피드백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할게요. 일단 수고 많이 하셨고요. 뭐 도메인이 좀 어려웠을 텐데 뒤에 보니까 뭐 참고 문헌, 뭐 페이퍼들도 이제 많이 읽으시고 뭐 여러 가지로 시도하셔서 이제 하나의 이제 플로우를 다 맞추신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뭐 그 흐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다 필요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얘기거리도 많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네. 그래서 그 제 옆에 또 이제 은행에서 또 우리 심사 하시러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냥 그 약간 알고리즘적으로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 뭐 약간 여러 가지 제반적인 얘기는 또 잘 또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또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네, 알겠습니다. 네. 합니다. 우선은 그 18페이지 같은 거 볼까요? 18페이지 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이죠. 우리 저희 그 데이터를 받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림도 보고 숫자적으로 빼서 이제 활용할 만한 이 피처 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여기서 보면은 그 우리 신용 도저 밑에 있는 게 이제 그레이드가 신용 등급이고 신용 등급과 미상환율 어떻게 보면은 그 갚지 않았다 뭐 디폴트 부도율이라고 봐도 되는데 네네. 두 개가 저렇게 관계성이 높다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죠. 근데 네, 그렇습니다. 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 같기도 합니다. 신용 등급이 안 좋을수록 저렇게 이제 돈을 내지 못하는 미상환율이 치솟겠죠. 네. 그래야 이제 잘 맞는 신용 등급이겠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뒷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EDA를 통해서 이거는 좀 변별력이 없는 변수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제외되는 그 논리를 이제 제시를 하셨죠. 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도 많이 하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놓고 관련된 이제 어떤 정량적인 수치 또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지 말지를 판단하게 되죠. 근데 조금 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제 맛만 보고 아, 다음 네네. 스텝으로 좀 넘어가는 느낌이 아. 있어서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22페이지요. 이제 전처리를 여러 가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질문도 조금 있을 텐데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것들 해서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 쪽으로 주로 좀 할게요. 네, 요번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치를 처리하셨어요. 근데 보면 그 두 번째도 저렇게 300 이하 신용 점수가 높을수록 좋죠. 그렇다 보니까 300 이하는 굉장히 좀 불량한 신용 불량자의 확률이 높죠. 그죠? 아, 네네. 예. 근데 그게 이제 떨어져 있어서 좀 제외를 하셨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런 신용 등급 같은 걸 만들 때에는 저렇게 신용 불량자들의 특성이 또 되게 중요할 수가 있죠. 아,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걸 이제 네. 기계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쳐내는 것이 때로는 좀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네. 혹시 이제 그런 생각은 혹시 좀 약간 거기까지는 좀 어려웠겠죠? 아, 사실 저희가 네네네. 그 피코 점수와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본 결과 피코 스코어는 300에서 850의 범위를 가진다고 이제 주로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300 이하의 값을 가지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좀 생각은 해보았지만 뭐 결론적으로 뭔가 도달하지는 못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작은 데이터에 비해 좀 작은 이상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거를 하게 된 거거든요. 네. 주로 이제 그런 걸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입력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웃라이어로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특히나 이제 금융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건, 크리시스 이런 게 되게 분석의 또 포인트일 때가 있는데 네네. 그게 보통 이제 우리 기계적으로 아웃라이어 처리를 하다 보면 제거되는 측면이 있으세요. 아, 네네. 그럼 이제 모델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정보력의 손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상치를 모델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면서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도 좋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뒷면에 보면은 뭐 이제 인코딩도 이렇게 하시고 그 뭐 고차원 범주형 변수 같은 걸 처리하는 테크닉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렇게 카운터로 해서 하신 것도 되게 잘 하셨어요. 저기 어떻게 보면 좀 세련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저기 정량적인 수치로 바꾼다던가 그 범주별로 타겟에 대한 평균값을 취한다던가 아, 네.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좀 고민을 많이 한 테크닉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24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요. 저기서 이제 두 번째 그림이요. 저기 이제 최근의 피코 스코어죠. 네. 그래서 이제 피코 스코어는 그 피코라는 거는 이제 미국의 굉장히 그 명망 있는 신용평가 기관에서 나온 개인 신용 등급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저기 그 피코 스코어가 되게 잘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 네. 그거를 그 저 부도율, 미상환율하고 붙여 보니까 저렇게 리니어한 딱 결과를 얻게 되죠. 사실 저런 변수를 발견을 했다면 굉장히 그냥 어떤 뭔가 대단한 발견을 한 거죠, 사실. 저 변수 하나만 발견한 것만으로도 저걸 쓰면은 당연히 모델 결과가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걸 이제 직관적으로 아마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좀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26페이지 같은 데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그 성능 분류 모델에 있어서 이렇게 성능 평가를 제대로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리그레션하는 수치 예측보다 분류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진입 장벽이 살짝은 있죠. 아, 네. 컴퓨터 매트릭스부터 시작해서 근데 주로 보는 그 매트릭은 우리 프리시전이라 그래서 내 모델이 내뱉는 그 양성 신호가 얼마나 잘 맞아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뱉는 그 신호로 내가 맞추고 싶은 모델들을 얼마나 많이 맞춰서 커버할 수 있어 하는 커버리지를 나타내는 리콜이죠. 네. 이 두 개 관점에서 보는데 두 개는 서로 트레이드 오프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고려한 저 ROU, AUC 같은 저런 거라든가 뭐 F1 스코어 같은 걸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관계들이 왜 저렇게 ROC 커브를 보고 PR 커브가 중간에 또 껴있긴 한데요. 이제 그런 스토리들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뒷면에 보면 타겟 불균형 조정
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챕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주제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렇게 타겟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게끔 데이터를 정제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시면 나오세요. 고민을 하시면. 근데 이제 그렇게가 좀 이렇게 처음 공부를 하시면 되게 생각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이제 살짝 짧게만 한번 힌트 드려볼게요. 그게 이제 떠오르시는지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좋은데 어떤 변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변수를 그냥 한번 서열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랭크로 숫자가 큰 순으로 해서 작은 순으로 서열화를 해놓고 그거를 한 뭐 적정한 구간으로 그룹핑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예를 들어 한 100개 구간 정도로 잘라볼게요. 100개 구간이고 보니까 데이터가 여기는 이제 충분합니다. 그래도 몇십만 건이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 100개 구간별로 각 구간에 이제 실제 저 부도가 몇 개가 났어. 를 카운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구간별로 매칭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죠? 구간별 추정 부도율 같이 느낌이 그런 느낌의 변수로 네네. 바꿔지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취급하는 변수를 다 그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렇게 스케일링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아웃라이어에 있는 변수도 내가 쓸 수가 있게 되고 부도율 자체를 추정하는 문제로 변하기 때문에 저렇게 타겟 불균형도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 추정된 그 타겟 디폴트율 부도율을 가지고 적정한 스레시홀드로 잘라서 그냥 분류 모델을 해도 되죠. 뭔가 조금 더 강건하고 정보가 하나도 훼손이 안 돼 있고 네. 좀 잘 될 것 같죠? 네, 제 그렇습니다. 말만 들어도 약간 그런 이제 힌트를 가지셔도 되고요. 요 타겟 불균형 쪽에서는 좀 그래도 좀 같이 다 들으시면 좋으시니까요. 네. 저렇게 이제 불균형이 됐을 때 저건 이제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의사 판단 중에. 저기서 이제 언더 샘플링을 할 거야. 작은 부분을 많이 만들어내서 오버 샘플링을 할 거야. 이 의사결정 되게 중요한 판단이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통은 저렇게 지금 언더 샘플링을 하신 건 되게 잘하신 것 같으세요. 혹시 그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오버 샘플링도 같이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우선 언더 샘플링이 더 이제 평가 지표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새로운 이제 데이터를 생성을 하잖아요. 이제 없는 그 좀 비율이 낮은 데이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약간 훼손을 시키는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샘플링을 언더를 하든 오버를 하든 일단 훼손되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네네. 저희가 원본을 가공을 하는 거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얼마나 덜 훼손이 되느냐를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네네네. 그걸 선택하는 거는.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기 필드에서 작업을 할 때는 저렇게 해놓고 차원을 축소해서 한번 시각적으로 봐요. 그래서 의사결정 경계가 내가 이제 작업하기 전에 대비해서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없나를 판단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태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좀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모델을 선택하시죠. 네. 그 과정들은 되게 잘 돼 있으세요. 네네.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예 방향이 틀리면요. 얘기할 거리가 사실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순서는 되게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디시전 트리를 선택을 하셨는데 사실 디시전 트리는 너무 장단점이 명확하죠. 네, 좀 해석성을 가지지만 네. 가장 큰 단점은 네, 과대적합이라고. 가대적 값도 있지만 예측이 잘 안 돼. 예측력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저 디시전 트리의 단점은. 그래서 저거 하나만 쓰는 경우가 잘 없죠. 여러 네, 개의 그렇죠. 디시전 트리를 결합을 해서 앙상블 부대를 보통은 네. 써서 예측력을 보완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대신에 오리지널 장점의 해석성을 까먹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양날의 검인데요.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뭐 디시전 트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특징도 잘 정리해 놓으신 것 같으세요. 저게 왜 데이터 전처리가 간단한지 디시전 트리가 이런 걸 이해하는 것도 되게 공부가 사실 되시거든요. 네. 조금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는 한번 넘어가 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숫자 결과가 있어요. 눈에 띄는 건 1이에요. 퍼펙트 모델이 나왔죠. 네. 그죠? 그래서 뒤에서 뭔가 조금 일부 그 디시전 트리를 끝까지 내리지 않고 조금 위로 올리니까 이제 적정 숫자가 뒤에서 네. 나오죠. 네, 이제 맞습니다. 이런 부분의 조정도 사실 있지만요. 또 어떻게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온 그 피코 네. 그레이드. 근데 사실 이거는
피코 그레이드가 인풋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으세요. 아, 이런 거를 이제 그 타겟 리기지가 낮다라는 표현을 네, 많이 네. 합니다. 실무에서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실제 예측을 할 때는 활용할 수 없는 변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 아, 네, 등급이 네. 지금 나오기 전인데 네네네. 그 지금 내가 예측을 해야 되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아, 지금 정제되어 있는 그 시점에 이 등급이 딱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 신용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변수가 있는 거죠. 음.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 피코 스코어를 빼고 했다면 굉장히 다양하게 좀 숫자는 떨어지지만 풍부하게 좀 다양하게 좀 보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강력한 변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실제 모델을 활용할 때는 그 변수를 입수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셔야 돼요. 너무 저게 하나가 너무 좋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처음에 이제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그런 거 이제 잘 같이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이 지금 작업하신 내용 같으세요. 아, 네. 그래서 우리 35페이지요. 보면은 그죠? 강력하죠. 네, 강력합니다. 네. 저거 하나를 드러내면 어땠을까요? 이제 다 상상해 보시면 아마 제가 이제 얘기한 내용들이 조금 이제 이해가 아마 되실 거세요. 그리고 이제 뒷면에 보면은 뭐 저거는 이제 설명 가능한 AI라고 하는 XAI라고 불리는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저 부분 의존성 플랫, 파셜이라는 거가 이제 저게 뭐하는 어떤 원리인지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저거는 이제 그 다른 모든 변수들은 숫자를 고정시켜 놓고 하나의 변수만 크기 순대로 조금 바꿔서 전체 변수, 전체 그 100개 로우가 있다면 100개 로우에 대해서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까지 다 갈아서 넣고 저렇게 한번 돌려본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다른 변수들은 다 그 조건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개인 변수에 대해서만 저렇게 구간별 특징을 캐치해낼 수가 있는 기법인 거죠. 네네. 이렇게 설명 가능한 AI라고 하는 게요. 뒤에 이제 샵도 쓰셨죠. 네네. 뒤에 뭐 38페이지에 보면 이제 샵도 나오시고 이런 건 요새 굉장히 트렌드하고 맞고요. 여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XAI를 쓰는 이유는요. 복잡도가 높은 모형을 쓰면은 예측력이 올라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해석성을 잃게 되죠. 왜 그렇게 나왔는지요. 네네네. 근데 업무들에서는 저렇게 Y가 중요한 게 엄청 있죠. 특히나 이런 대출을 네. 취급하는 여신 모델에서는 대출이 이제 승인이 안 되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제 고객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 거고요. 네,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XAI라고 하는 설명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새는 저렇게 복잡한 모델을 써도 알고리즘적으로 그걸 해석하는 것도 또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아,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그것들을 보면은 그것도 공부하시면 되게 재미있으신데 그냥 어떤 아이디어들을 저렇게 수리적으로 푼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쉬운 아이디어는 뭐 이런 거예요. 하나씩 변수들을 망가뜨려 봐서 그 망가뜨린 상태로 이제 모델링을 해봤을 때 변수가 10개면 순차적으로 10개를 하나하나 망가뜨려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성과가 망가지는 변수가 뭐였어? 그래서 이게 이제 변수 중요도일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그렇죠. 숫자로 따지는 게 약간 네, 이제 이런 개념도 있고 이제 샵이라고 하는 건 약간 또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신 것도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 42페이지에 저렇게 약간 오토ML 컨셉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잘하신 작업이시죠. 근데 저기서도 그 뭐 42페이지 같은 데 보면 이제 디시전 트리하고 변별력이 별로 없죠. 다른 모델을 쓴 거 하고요. 그 이유는 피코 스코어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죠? 그게 아마 있기 때문일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뭐 그런 내용들에서 하시면 좋고 뒤에 그 대시보드 만드신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게 이제 분석가의 영역에서도 대시보드를 기획하는 것까지는 또 많이 하세요. 아, 그렇게 네. 해서 뭐 태블로를 하든 여기는 직접 이제 웹으로 보드를 구현을 하셨지만 그것도 굉장히 좀 잘 하셔서 굉장히 좀 잘 봤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들이 있으시죠. 네. 이런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 역시 바람직합니다.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이제 이 모델에 대한 알고리즘도 중요한데 이걸 이제 어떻게 내가 활용하고 재현을 하지? 라는 측면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이제 시니어가 되셔도 이제 그게 관록으로 묻어나기 때문에 아, 네네. 네,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좀 잘 하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제가 질문보다는 좀 일방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아, 네. 드렸는데 좀 이렇게 괜찮았죠? 그래도요? 네, 지금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변선님은 저희 데이터 분석의 1인자시거든요. 아,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잘하시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이게 정성 들여서 설명 듣기가 저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네. 듣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너무 잘 말씀드렸는데 근데 지금 발표자분께서는 어떤 게 이제 지금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셨다는 게 말이면 본인이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좀 발라서 잘 들으신 건지. 아, 네, 좀 미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알게 됐습니다. 네. 너무 자상하셔가지고 아, 네. 서비스 스타일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저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좀 한번 바라보고 싶어요. 네. 왜냐면 P2P 대출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공금융일까요, 사금융일까요? 사금융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게 뭐냐면 이 케글 데이터셋으로 네, 맞습니다. 네. 하셨잖아요. 이거를 뭐 한국 실정에 맞는 데이터셋으로 좀 컨버팅을 해서 아,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었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아까도 이제 박변선님도 말씀하셨지만 케글 데이터셋 같은 경우가 뻔하거든요. 아, 네, 뻔하다는 게 네.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아, 네, 네. 이게 픽처에서 크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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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맞습니다. 이게 네. 뭔가 더 나은 인사이트를 갖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다른 데이터셋들을 약간 믹싱하고 머지하고 약간 추가하고 이래서 뭔가 다른 인사이트를 얻거나 이래야지 이제 약간 의미가 있지. 네, 네, 이 네. 케글 데이터셋 가지고만 했을 때 뭔가 인사이트를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 네. 생각을 일단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P2P 대출에서 이 건전성 문제라고 하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게 어쩔 수 없는 네, 좀 한계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P2P 대출이 되게 재밌는 게 P2P 대출과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차이는 뭐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암호화? 그런 그러니까 P2P 대출을 이제 플랫폼화하면은 블록체인이나 아, 비트코인 네. 통용되는 게 이제 코인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네. 이게 둘 다 이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지 않죠. 아, 네, 네, 맞습니다. 관리 감독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네, 보니까 네, 네. 문제가 됐을 때 보호받을 수 없는 예금자 보호법의 한계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아, 네. 뭐 이런 차원에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기획을 하시거나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이런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을 하시면서 이런 차원에서 이걸 고객을 좀 더 보호하면서 뭐 대출 한도를 낮추더라도 진짜 필요한 돈이 있는 고객들한테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도출해 주시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연일 뉴스에 때리고 있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은행은 뭐 돈잔치 났다 하고 네, 네, 네. 지금 서민 다 죽어나간다. 근데 그 얘기가 뉴스가 몇십 년째 지금 계속. 네,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지금 되게 힘드신 분들은 엄청 또 힘들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그런 거를 어떻게 좀 해서 어떻게 좀 잘 이런 P2P 대출도 이제 너무 P2P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아, 네, 부정적으로 그런 의미가 조금 그쵸, 있죠. 네, 가지고 그런 있죠. 거를 좀 더 긍정적으로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요새 또 정책 트렌드가 이제 뭐 은행 라이센스를 좀 풀겠다. 뭐 인터넷 은행을 더 늘리겠다. 뭐 이런 네네. 뭐 윤석열 정부의 뭐 그런 방침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P2P 대출을 가지고 뱅킹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아,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뱅크를 만들 때 그럼 어떤 타겟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기존의 사금융의 이미지를 가진 P2P를 벗어나서 어떤 포지션으로 가져가야 되나 뭐 이런 비즈니스적으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되게 아쉬웠던 게 이제 아까 미국 네, 네. 그게 한국이었으면 어땠을까? 아, 세게 나눠서 그게 밤에 어땠을까 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 전반적으로 근데 데이터 분석에 대한 프로세스와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완벽하게 이게 쫙 일목요연하게 정렬이 잘 돼 있어서 네. 우리 박변선님도 이게
요소 디테일한 부분을 짚어줄 수 네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